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방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물풍산 한번 좀 총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중단은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네, 근데 또 대북전단 이런 거 보내면 또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또 따라 붙었는데 네. 좀 총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보냈으니까 그쪽에서도 대응 보복 조치다. 예. 근데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엔 대북 전단지라고 안 부르고 뭐 대남 전단지도 그렇지만 삐라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좀 아픈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일본어의 비라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거예요. 어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라가 뭔 뜻이에요? 근데 비라는 또 일본 고유의 언어라기보다는 그 영어로 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BILL 뭐 계산서, 포스터, 뭐 광고지 뭐 이건데 비를 비라라고 불렀던 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삐라라고 된 거예요. 그럼 어원은 빌입니까? 영어의 예. 빌? 근데 이게 보시면 영어 일어 또 우리나라 삐라가 된 거잖아요. 이제 전단지란 용어를 쓰지만 이게 이제 파스가 됐던 거 비슷한 거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본 일제 때 그렇게 통용됐다고 하네요. 식민 통치 시대 때. 그때도 삐라가 예. 그럼 삐라가 그때도 많았다는 그럼요. 얘기죠. 삐라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전쟁사를 보면 심리전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결국은 뭐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도 남과 북 특히 미군이 북에다 삐라를 약 40억 장 뿌렸다라는 전쟁사도 있으니까 40억 장? 예. 와.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단지가 소위 삐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보면 좀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들죠.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 즉 박정희와 김일성이 사실상 체결한 것인데 이게 첫 남북 간의 이 합의서인데 거기에도 전단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합의가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었고 세웠는데 이때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 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합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도 91년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맞아요. 남북 불가침 합의서인데요. 이때도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었고요. 이때 부속 합의서의 제8조에 남과 북은 언론 및 삐라, 그때는 삐라라는 단어를 썼네요. 또 그밖에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메뉴로 다시 등장해서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이때 결국은 전단지 살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북 관계 부침을 겪으면서 상대방 우리 양쪽에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기간에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으나 뭐 여러 차례 여러 단체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는 솔직히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최근 몇 년 전거는 이제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엄청나게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예, 뭐 심지어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의 담화 이후에 전격적으로 폭파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그때 있는데요. 이제 그게 자유북한 운동연합인가요? 박상학 대표라고. 박상학 대표.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헌법 파괴자, 뭐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당시에 야당인 어떻게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었나요? 혹은 미래통합당이네요. 당시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처벌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하는 법 해석으로 처벌하고 단체를 해산하려 한다며 모든 국민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 전단지 뿌리는 단체들을 뭐 사실상 위로하고
애로를 듣기도 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의 긍정적인 태도를 바뀌었고요. 근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나요? 예, 그것이 바로 23년 9월입니다. 예. 이 결정 이후에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번번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었고요. 그것이 급기야 지난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인데요. 네.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고 여기에는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 트로트 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 등을 담았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이때 통일부가 표현의 자를 언급하면서 자기네들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에 대한 대응 보복 조치라면 예. 그럼 그때 그 북으로 날려보낸 전단에도 그러면 오물이 들어 있었느냐? 네. 사실 형식론을 따지면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예. 그리고 북한이 발간한 소위 대북 전단지 현황에 관한 책자가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그 제목이 화근입니다. 화근. 거기에 보면 경기 북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휴전선 북쪽이죠. 우리로 치면 거기에 중학생과 그 어른 하나가 발열 현상이 나와서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야산에서 남측에서 보낸 오물과 여러 물건들을 접촉한 경위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균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주장들을 코로나19 기간 중에 그리고 22년 가을까지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은 팩트로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이번에 오물풍선 상황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좀 거시기하다. 창피하죠. 네. 그러니까 험하게 좀 매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언론은 분변, 어떤 분은 배변, 뭐 이렇게 표현한 데도 봤어요. 그래서 좀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사이 담배꽁초, 폐지, 비닐, 오물, 쓰레기가 든 풍선 260개가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6월 1일 요번 주말이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렸는데요. 신고를 기준으로 해보면 800건이 전국에서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2차 살포가 이루어진 전날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서울의 경우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집중되었고요. 토요일 오후 9시경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 교수연구동에서도 나뒹굴고 있는 대남 전단이 발견되었고요. SBS 목동 사옥에서도 이 터진 풍선이 발견되었고 이 경기도는 고양, 파주, 부천, 안양, 인천은 미추홀, 부평, 서구, 중구 등 지역에서 밤사이 신고가 발생했고 특히 일요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는 오물풍선에 맞은 승용차 앞유리가 박살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강원, 홍천, 원주, 영월, 태백, 경북, 예천, 안동, 포항까지도 있었고요. 28일 날 그때는 거창까지도 이 오물풍선이 날아간 것을 보면 전국에 다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북한이 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느냐. 그러니까 그냥 대응 보복 조치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뭔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북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유치해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히 있다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일일이 이것이 이 오물풍선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우리가 동원하는 행정력이 거의 전국 단위,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민간인들이 이거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물품일 수도 있어서 이를테면 화학 제품이 그 안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경찰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서 하는 거죠. 즉 행정력이 매우 주말에도 고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북한이 지난 26일 날요. 첫 번째로
대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누가 하냐면 김강일 국방성 부상,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인데요. 네.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최근 들어 우리 국경 지역에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 모략 책동이 있다. 수많은 휴지장과 우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네. 이를 수거하는데 어마어마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측에 남측에서 보낸 그 대북 전단지 때문에 자기들도 고생한다. 그리고 이게 화자가요. 국방성 차관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여기서도 북에서도 군이 동원돼요. 대북 전단지를 관리하고 수거한다는 의미죠. 자기네들도 고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폐쇄 사이드니까 단속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북 전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휴전선을 넘어가면 그리고 북한 지역에 이 낙하한다 하더라도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이 대부분의 이 대북 전단이 그들의 휴전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많은 곳이고 예. 두 번째는 발견되는 즉시 북한 군 당국은 일종의 제한 구역을 설치하고요. 그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코로나균이 묻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범한 탈북자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착해 계신 분들. 그분들의 몇몇 주장을 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 누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걸 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발언하신 분들 있고 그분들의 또 증언이 여기저기 언론에 났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5월 29일 날 담화를 내었고요. 뭐라 그랬냐면 좀 험해요. 그러니까 저 한국 것들의 눈가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가는 풍선만 보이냐라고 주장했고요. 남쪽으로 오물과 쓰레기가 든 대형 풍선을 보낸 것을 두고 인민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일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만 또 그들의 관점에서도 우리 정부 통일부가 사용하는 언어를 고도로 사용해서 맞받아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옹호하는 논리를 그대로 촬영해 와서 이제 되돌려 줬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쨌거나 시민사회 단체가 보내는 겁니다. 탈북 단체 당국이 보내는 건 아니죠. 당국이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쪽은 소위 당국 정부가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특성상 그렇죠.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북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침착하고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북은 대북 전단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행동과 요 최근 나온 발언을 종합해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은 남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막을 수 없는 것이냐 안 막는 것이냐 일단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일단 식별을 해야겠죠. 휴전선 부근에 넘어올 때 우리가 소위 사격을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총탄이 이상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총기 사용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러나 급하면 쏴야겠죠. 두 번째는 이 민간 우리 경기도 북부만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들이기 때문에 소위 민가가 있는 곳이 함부로 격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선을 터뜨릴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떨어져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물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생화학 뭐가 있다. 이러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게다가 그 안에 오물 들어있다며요. 변들.
그리고 아이고. 쓰레기들, 네. 담배꽁초들 그게 하늘에서 우르르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들은. 이게 바로 남북관계의 본질입니다. 네. 워낙 중심, 우리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네. 최첨단 방어 미사일이나 최첨단 드론이나 그것도 풍선 최첨단 전투기가 활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선 격추기를 그걸 어떻게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소위 정무적인 방법이나 제도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방이 최선이다. 예. 근데 지금은 남북 군사 합의도 사실상 예. 양측이 무력화 혹은 폐기시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북한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한 말을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 거기에 더해서 슬프죠. 음.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혹은 핵무기, 핵능력을 늘 걱정해 오다가 이젠 소위 오물풍선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뭐 한때는 우리가 드론에 의해서 우리 하늘이 뚫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현 주소가 예. 오물풍선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약간 좀 확대하면 뭐 좀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긴 합니다만 뭐 생화합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진단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네. 생화학 무기를 그러니까 담아가지고 날려보내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화두를 던지자면 늘 극단의 상황을 전제해 두고 염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분단 70년이 넘은 이 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남북관계 상황도 있었는데 왜 북은 한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생화학 무기를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 저도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살포 같은 적대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버렸으면 우리 당국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시민단체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도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예. 소위 법으로 만들어기 전에도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사례가. 그럼 근거가 있긴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행정력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존의 법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표현의 자유 저는 존중해요. 그러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소위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북부 지역 그리고 저 멀리 경남 거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생활과 자기 삶에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북한이 일단 중단을 선언을 했으니까 네. 일단은 잠깐 휴지기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직전에 우리 정부가 나왔던 게 대북 확성기 재개, 네. 더 나아가서 판문점선언 효력정지 방안까지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탔거든요. 네.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이야기가 나온 직후 5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대남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역시 대북 확성기가 효력이 있었구나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민감해요, 북한이 주장이 진짜?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은 정말로 향후에 예.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단체들이 다시 그 전단지를 보내면 북은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저는 많이 봤어요. 직접 가서 들어보기도 했고요.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가면 소음으로만 들려요. 웅웅웅웅 소음으로만 들리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현장에서 들어보았는데 북한의 대남 확성기 또한 들어봤습니다.
양측에서 이걸 쏘아대면요, 그냥 큰 소음밖에 안 들려요. 그냥 소음 단거리. 네, 네. 양측에서 뿜어내는 소리는 그저 소음처럼 들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측 병사들의 근무 환경이고요. 접경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먼 곳이라고 느끼지만 여기서 자유로 타고 가면 20분 만에 도착하는 파주 지역에 가보시면 파주만 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강화도 이쪽에만 가더라도요. 뭐 연천 포천 이런 데 가고.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확성기 정도가 우리의 전략 무기라면 그동안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 10개에서 많으면 40개 정도의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요, 북한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 병사들의 근무 환경, 쾌적한 근무 환경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좀 막아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는 뜻을 이제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 너희들도 그럼 이제 고생할 거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전단지가 왔다 갔다 거린다. 소위 삐라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게 결국은 남북 관계에서 상호 비방하는 건데. 이건 서로 기분 나쁜 행위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국제사회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지가 좀 너무 창피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오물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그냥 묘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안보를 하는 사람들 그 업계의 사람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네. 북한의 핵을 어떻게 막을 거야? 두 번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진짜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오물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 왜 이래? 도대체 해답이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가 오물을 이야기하지만 이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앞으로 벌어질 매우 나쁜 일의 서곡이 아니길 바라요. 나쁜 일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인 것이죠. 혹은 NLL 지역에서의 그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함부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뭐 세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보다 자제를 앞세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세길로 빠지면 뭐 킬체인이 원점 타격이니 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풍선은 방법이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독수리 두 마리를 키워서 아니 그래서 뭐 날아오면 우리가 쏴서 격추라도 시킨다는데 풍선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물을 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에 효과가 없다는 건 우리 업계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업계 사람들이라면 안보하거나 북한의 효과가 없다. 대북 전단과 물품은 DMZ를 거의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북이 쐈던 날려보냈던 풍선은 경남도 거창 포항까지 가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북에서 남쪽으로 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여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 남북 관계사를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보냈을 텐데 혹은 민간 단체에서 더 활발히 보냈을 텐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하나만 좀 더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고 한미일 공동훈련을 한다. 이런 데 합의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는 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잘해야 됩니다. 일단 장소 선정 잘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한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 장소란 거 우리 영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막말로 독도 근처에서나 그렇죠. 뭐 동해나 서해에서 한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시그널이고 일본 해상자유대 군함이 지금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한다는 없습니다. 곳에 그런 전례가 없죠. 근데 예. 지금 모르죠. 예. 아니 그 우리 국방부와 일본의 국방성 간의 합의본
그 한국 해군과 일본 초기 간의 상황을 봉합한 것을 보면 두 번째 한미일 간의 협력을 부르짖는 이 상황을 보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라는 것이 점점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번 여름에 더 뭐라 그럴까요? 치열해지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GPS 교란을 NLL 부근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이 지역, 특히 NLL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이 어느 지역이든 발생하면 북도 나름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강 구도라는 것이 한편으로 시원해질 망정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경제와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